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부터 시작하죠. 시티은행 이야기. 네. 죄송합니다. 시티은행 얘기인데요. 뭐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시티은행이 이제 소비자 금융을 철수한다 한국에서 뭐 예정됐던 일이죠. 근데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왔어요. 이제 소비자 금융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래서 예금, 적금 카드 다 접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금은 안 받고 대출을 받겠다는 거죠? 대출도 안 받습니다. 대출도 안 해줘요? 네, 소비자 금융은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고. 그럼 뭘 하죠? 기업 금융만 한다. 기업 예금은 받고 기업 대출은 해주고 소비자들은 안 해주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 뭐 궁금해서 이거는 지금 시티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아예 안내문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시티그룹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금융 철수함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소비자 금융 사업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4월에 미국의 시티 본사에서 제인 프레이저라는 CEO가 취임을 했는데 이 이제 여성분이 원래 구조조정 전문가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티 CEO로 오기 전에 이제 중남미 쪽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도 브라질 뭐 이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소매금융 전부 다 정리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정말 정리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시티은행 본사가 됐고, 그래서 시티은행 본사 CEO가 됐을 때도 뭔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고가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지난 4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호주 등등등 13개국 소매금융 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철수. 왜 철수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외신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시티은행이 상대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여전히 강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제3국에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소매금융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기업금융은 강한데 소매금융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조금 돈 안 되는 거 그냥 과감하게 철수하고 돈 되는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기업금융은 여전히 마진도 높고 시티은행이 뭐 자기들이 할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 싶은 데는 다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표 보여주시면 지금 한국 시티은행 소매금융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론 뭐 이게 이제 예고가 된 거여서 영업을 잘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뭐 이렇고 지금 올해 들어서 상반기는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익은. 그러니까 소매금융 쪽은 뭐 거의 지금 손 놓다시피 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건 뭐 안 해도 우리는 그래도 뭐 좀 하면 막 2천억씩은 이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저걸 그냥 접어요? 그냥 접어요. 나 주지. 관련 점포가 지금 한 36개인데 거의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원래는 매각한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에도 내놨고 우리가 부분 사업을 띄워놓을 테니까 수도권에 영업점이 없는 데들은 좀 관심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매각 작업이 좀 타진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5대 시중은행에서는 다 이제 안 하겠다. 우리도 뭐 있으니까요, 라이센스. 그리고 지금도 점포 줄이느라 난리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뭐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제2금융권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었던 데들이 좀 있었던 걸로는 알려졌는데 결국은 아마 그 노조에서 100%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회사도 그걸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매각이 다 실패를 했고 그냥 자체적으로 접는 걸로. 근데 뭐 그래서 지금 철수하는 걸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대출 뭐 전부 다 안 한다. 그럼 뭐 나 적금 들었는데 만기 안 끝났는데 어떡하냐. 만기까지는 주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철수는 하지만 서비스가 안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비스는 계속 돼야 된다는 게 정부의 요구 조건이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발표는 했어요. 대출 받은 분들은 만기가 안 끝났으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는, 이자만 갚아도 되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한 건
대환 대출을 하면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 원래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그거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뭐 마음껏 가셔라. 뭐 이렇게 얘기 드는데 왜 예전에도 네. 투지폰 끝나고 하더라도 그렇지. 011폰 끝까지 쓰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뭐 좀 받고 끝내야지. 그래서 여기도 아마 어. 그 전부 다 하루아침에 싹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2014년에 HSBC가 국내 소매금융 하다가 철수 결정했거든요. 네. CT하고 똑같이 여전히 국내 소매금융 하는 고객들이 남아 있어요. HSBC에 대출 받았던 사람이 아직 있다. 아직 갚고 있다. 예금 뭐 대출 이런 그럴 사람들이 수 있겠죠. 소수지만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실제로 점포도 남아 있어요. 아, 그럼 예금 통장 있으신 분들은 나는 계속 여기다 예금 할 거야. 그러면 못 없애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빼가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작업이 야, 될 그거 것으로 보여요. 알바끼인데? 장기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점포도 일단은 유지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이런 것도 업데이트 같은 게 잘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지한다. 그게 회사 측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이야 대출 계속 갚으면 되는데 네. 장기로 받았으면 문제는 네. 이제 단기로 받은 경우엔 네. 다른 신한은행에서 받았거나 하나은행에서 받았으면 받은 거 웬만하면 어차피 대환이 이랬는데 이게 연장이 네. 잘 안 될까요? 어차피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요즘 있을 수 대출 있어요. 규제가 새롭게 많이 생겨서 그러네. 대출 받은 시점에는 대출이 됐던 대출이 지금 다시 받으려면 안 될 수도 있겠대. 만기 연장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만기는 만기인데 연장은 안 됩니다, 고객님.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불편함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 시티은행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회사에서는 어쨌든 소매금융을 이제 손을 놓기로 했으니까 소매금융 쪽 하던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인원을 줄이려는 게 회사 측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그래서 희망퇴직금을 대대적으로 걸었어요. 퇴직하라고. 네, 보통 이제 은행이 사실은 희망퇴직금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한데 일반적으로도 보통 은행들 한 3년치? 3년치 연봉 줄 테니까 예.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가 진짜 많이 주는 경우들인데 이번에 얼마를 내걸었냐면 최대 7년치 기본급. 맥시멈 금액으로는 7억.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이제 정년 60세거든요. 내가 53세다. 그럼 7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53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이 앞으로 정년까지 갈 걸 예상하고 받을 연봉을 다 주겠다. 7년치 기본급. 물론 뭐 수당 기본급? 수당 빼고 뭐 이런 건 좀 뺍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뭐 맥시멈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뭐 그러고 여기다가 창업 전직 지원금 2,500만 원. 자녀 한 명당 특별학자금 1인당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되게 대대적으로 내걸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럼 다른 은행들에 비하면 사실 7억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물어봤더니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퇴직금 누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퇴직금 누진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 퇴직금이 1년에 1개월치 월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다니면 1개월치 월급. 다음 해 1년 다니면 1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10년 다녔으면 10개월치 월급. 월급 쌓이고. 30년 다녔으면 30개월치 월급을 주죠. 나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퇴직금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을 받아가는 건데 예. 여기도 누진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치 1개월 차에는 1년치를 쌓는데 예. 5년 차가 된다. 그러면 1개월치를 쌓아주는 게 아니고 9개월치를 쌓아줘요. 엥? 그러니까 누진제로. 1년 다니면 한 달 쌓아주고. 네. 2년 차에는 또 한 달 쌓아주고. 네. 3년 다녔으면 또 한 달 쌓아주고. 네, 그런 게 4년 아니고 다녔으면 또 한 달 쌓아주고. 원래 그러니까 5년 차가 되면 예. 5개월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9개월치를 쌓아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0년 차는 28개월치를 쌓아준다. 더 쌓아주는 비율이 더 높아지네요.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20년 차는 75개월, 30년 차는 120개월치를 쌓아줍니다. 120개월치를 쌓으려면 120년을 다녔어야 되는데 그죠? 회사를. 그렇죠. 120년 쌓아 30년 그러니까 다녔으면 네. 곱하기 일반 회사에 퇴직금 4배를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미은행이랑 사실 시티은행이 합쳐서 만들어진 데였는데 한미은행 네. 때부터 있었던 제도거든요.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실 그래서 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요 전표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시티은행이 지금 평균 근속 연수가 한 18년쯤 되거든요. 예. 근데 평균 급여가 이제 공시된 사항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퇴직금이 계속 누진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한 8,500억 원 정도 쌓여 있고 이 돈이 사실은 어디가 인수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 퇴직금을 어쨌든 네. 해줬어야 되니까. 이 직원도 계속 다니면서 나갈 때 퇴직금 많이 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거 이게 그냥 지금 희망퇴직금 받느니 퇴직금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네. 잘 버티고 있는 게 낫지. 1년 더 다니면 4개월치 퇴직금이 자동으로 쌓이게 되니. 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희망퇴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티은행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요즘. 와.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소매금융 취소를 하더라도 철수를 하더라도 소매금융 쪽에 일하는 직원분들은 다른 데 가서 네. 일하는 걸로. 그렇죠. 안 나가. 여긴 또 특이한 게 그게 없거든요.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그 은행에서 이렇게 자리 빼가지고 넌 성과가 부진하니까 뭐 이렇게 자리 빼서 저쪽에 후선 업무로 하세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시티은행은 무조건 다 일선 업무로 맡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이쪽에서 나는 그대로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금융 쪽으로 다 옮겨서. 되게 한가하겠다 은행 가면. 괜히 좋은 야 정말 야 이런 신의 직장이 있다니 하면서 그런 생각 좀 들더군요. 예전에 저 아주 기자 초년병 때 네. 공기업 일부를 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공기업 가면 공기업에도 기자실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가면 그 기자실을 관리하는 옆에 부서에 홍보팀에 한 직원이 보통 웬만한 기업은 홍보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홍보팀이 막 한 10명쯤 돼요. 그 공기업은. 그 10명이 다 놀아요? 그냥 제가 가면 네. 다 와서 다 와서 그냥 뭐 오늘 아침에 신문 본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둘러싸여서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하여튼 뭐 시티은행과 둘러싼 한가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다 예민한 문제이긴 할 텐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정리가 결정이 돼서 자 하여튼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퇴직금 제도 네. 한국시티은행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회사도 도입하자. 3%도 도입하자. 누진 퇴직금제. 그런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 다음은 이게 KT 그 네. 보상 얘기인데 어제 뭐 인터넷 불통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이 좀 애매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약관을 지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시면 초고속 인터넷 이 약관상에 이 인터넷이 뭐 잘 안 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공받지 못한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이거나 네. 1개월 동안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6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불통이 난 게 뭐 평균 한 40분이라고 하고 짧은 데는 뭐 20-30분 예. 길어야 한 85분 이 정도니까 3시간에 못 미치잖아요. 네. 뭐 한 달 계속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관에는 없는데 그래서 어제는 이거 뭐 보상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어제 톤이 그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과기정통부에서 이 제2차관이 주재해서 KT 불러가지고 네. 원인 분석도 하고 혼도 좀 내고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하라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고 예.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후에 구현모 KT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면서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보상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왜 2018년에 KT가 그 아현동에 불났을 때 그때 보상안을 보니까 유무선 가입 고객들한테 1개월 유금 감면 그때 예. 해줬고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요번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카드가 안 됐네,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됐네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하루 이틀 정도 한 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예. 40만 원, 3, 4일은 80만 원, 5, 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 그렇게 상인들한테 별도로 또 추가로 지급했. 사실상 손실보상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손님들 못 와서 카드 안 되고 네. 현금도 네. 없고. 네. 그러면 저희 계좌이체 그냥 집에 가서 해주세요 할 네, 수밖에 네.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정도로 될 것이냐가 약간 좀 의문점이 남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현동 사태 때는 어쨌든 유선이 3시간 이상 불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관의 보상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보상해 준다. 이게 되는데 이번은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약관에 없는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거냐. 자칫하면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배임이냐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아현동 보상할 때도 법률적인 검토하느라고 그 보상안 나올 때까지 3개월이나 걸리거든요. 예. 이번에도 게다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만약에 하루치를 다 그냥 통신요금 빼준다. 그거 하면 그게 전국적인 불통이니까 한 73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래요. 그럼 뭐 1인당 1,000원밖에 더 돼요? 한 달에 3만 원 내면 하루에 1,000원이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그래서 SKT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SKT가 몇 년도인지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2시간 30분 불통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전화 안 돼서 뭐 그때 500만 가입자가 뭐 문제라는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예. SKT도 약관에 3시간 이상 불통이어야 보상해 준다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SKT가 3시간 미만이었어도 어떻게 했느냐면 하루치를 빼줬어요. 1,000원. 네. 1,000원. 1,000원.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건 네. 뭐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전기를 썼어요. 네. 한전에 전기를 썼는데 네. 반도체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 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네. 그럼 라인 다 망가지죠. 그 보상 원래는 해줘야죠. 그런데 피해 보상을 해야죠. 근데 한 달에 전기요금 3,000만 원 쓰셨으니 하루에는 100만 원이고 전기 한 10초 나갔거든요. 그러면 초당 한 7,000원쯤 되니까 7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냐고 이게. 네, 네.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꽂아놨는데 환자한테 산소가 한 5분간 중단돼서 진짜 환자가 큰일이지. 사망했어요. 큰일이지. 그럼 5분어치 나오는 산소 값은 안 받겠습니다. 그럼 되냐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약관에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피해 보상 소송이 있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손해가 그 시간에 주식 접속해서 팔았어야 못 팔았다. 되는데 그렇지. 내지는 샀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난번에 왜 그때 그 공모주 청약했을 때 네. 불통 났어가지고 안 됐을 때 네. 그때 보상안 보면 네가 팔았다는 증빙을 해주면 팔으려는 시도를 충분히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네. 그때 뭐 종가로 차액을 뭐 보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 전산이 문제가 생겨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KT망이나 SK망은 관계없이 그럴 때는 일단 접속을 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캡처라도 있어야 된다. 접속 기록이나 뭐 캡처나. 근데 문제는 이 증권사들이 캡처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뭐 다른 보안인지 뭔지 모르지만 증권사의 무슨 뭐는 언젠가부터 캡처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그래요? 응. 와. 그래서 그걸 캡처하려면 휴대폰이 2개가 있어야 돼. 켜놓고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어쨌든 그게 아니면 전화로라도 주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된다. 그건 기록이 있었더라. 억울하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화해도 통화 중일 거야 이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시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풀리겠죠. 네. 전산이 풀리고 나서 매도를 했던 아니면 계속 통화 중이다가 뭐 1시간 후에 통화가 돼서 매도를 했던 매수를 했던 근데 그런 증거가 남아 있으면 이 사람은 이때 접속을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팔거나 샀을 텐데 네. 그 물량을 나중에 네. 판 물량이나 네. 나중에 산 물량을 그만큼 못했으면 그 차액을 계산해서 해줍니다. 워낙 전산에 문제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미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걸로 반응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 이제 KT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줘야죠. 해줘야죠. 어떻게든 해주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법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건 해줍니까? 뭐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날 뭐 네. 부장님 그동안 나하고 별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내가 거의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 만큼 사이가 안 좋은 부장님한테 그날이 생일이시라 뭐 점심시간 이후에 카톡으로 무슨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 KT망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때 못 풀어드린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부장님이 화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해서 결국은 네, 회사 생활이 못 다녔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 정신적인 피해와 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얼마든지 스토리가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그 이제 통상 손실과 특별 손실이라고 해서 특별 손실 중에도 야 이건 말돼. 이거는 당연히 손해 봤네 너희들 때문에라는 것도 있고. 야, 이 시나리오까지 해주기는 좀 그렇지 않니? 이라는 뭐 그런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나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 매매나 이런 건 그래도 좀 명확한 숫자들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초고속 네. 인터넷망을 쓰시면 네. 주식 거래를 얼마든지 하는 거고 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가 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판단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고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저는 네. 생각은 들죠.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을. 그렇죠. 바두기님께서 네. 와이프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때 하필이면 먹통이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내분께서는 서운한 거지. 네. 야, 그러면 그러면 KT에 가면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만 할 것 그런 거 같아. 끝도 없죠 사실은. 네. 뭐 다양 있을 수 있는데 피해는 피해인데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다.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실은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중간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사례 네. 부류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KT에다 물어보면 이건 극단적인 사례라고 그러니까 아직 주식 뭐 투자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직 뭐 보상안이 안 나와서. 네. 뭐 근데 그 정도 예전 SKT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봐야죠. 그럼요. 주식시장이 완만했으니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요. 막 폭락하는 날 그럼 갑자기 접속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 사실 이혼도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이혼. 그건 견해가 갈립니다. 그건 견해가 갈립니다. 견해 갈리나요? 네. 그날 카톡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결국 네. 결혼에 실패했다. 야, 그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거는 피해인지 네. 아닌지는 그건 견해가 갈립니다. 잠시 후에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